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식하며 듣는 이야기 밤동아 TV입니다.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 지성감천을 들어보셨지요?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아픈 어머니는 효자 아들에게 잉어가 먹고 싶다고 말하지요. 사방으로 잉어를 찾아다닌 아들은 결국 잉어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대고 비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정성의 하늘은 어떤 응답을 주었을까요?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꽤 많답니다. 난 왜 안 되지 하고 투정을 부리기 전에 혹시 나의 노력과 정성이 모자라지는 않았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한 모두의 염원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밤동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잉어와 효자. 옛날 아주 가난한 집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다 드렸지요.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돼지고기를 사다 드렸고, 비싼 쇠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쇠고기를 구해왔어요. 마음 착한 아들은 낮에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지요. 그리고 밤에는 집신을 열심히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답니다. 아들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사드렸어요. 이를 아는 이웃 사람들은 말했지요. 젊은 아들이 다 늙은 어미 때문에 고생하는구먼.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건 아들은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자주 아팠어요. 어머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자리에 누워 거동을 하지 못했지요. 제가 잘 모시지 못해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처럼 착한 아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다 박복한 탓이란다. 에이구, 널 위해서라도 빨리 내가 저 세상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허겁지겁 아들을 찾아왔어요. 이보게, 이보게. 이웃 사람은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답니다. 무슨 일이길래 숨이 넘어갈 것처럼 부르세요? 큰일 났네. 자네 모친께서 지금 막 운명할 참이네. 뭐라고요? 아들은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괭이를 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머님의 목숨을 살릴게요. 아들은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급히 달려간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의원이 방 안에서 어머니를 진찰하고 있었어요. 비켜요, 비켜. 아들은 집신도 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 어머니의 안색을 살펴보았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의원님, 저희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아들이 묻자 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가망이 없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은 의원을 붙잡고 물었어요. 가망이 없다니요. 어머니를 살려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네. 연세가 너무 드셔서. 의원은 말꼬리를 흐리며 방을 나갔어요. 그게 실망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다가 갑자기 결심을 한 듯 어머니에게 다가갔지요. 그러더니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입에 가져가 힘껏 깨무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웅성거렸답니다.
아들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가 대었지요. 피가 어머니의 입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의식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보이세요? 아이고, 그래. 네가 언제 왔느냐? 아들은 다시 살아난 어머니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를 지켜본 의원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굳은 의지로 다시 살아났지만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지요. 병석에 누워만 지내던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나도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님, 그 무슨 나약한 말씀이십니까? 힘을 내세요.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괜찮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구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잉어를 먹고 싶구나. 잉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꼭 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마당으로 나왔지만 한숨만 나왔어요. 한겨울에 어디에 가서 잉어를 구해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아들은 힘을 내어 장에 나가보았어요. 아저씨, 잉어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한겨울에 왜 잉어를 찾고 그러나? 자네 미쳤나? 온 장안을 뒤졌지만 한겨울에 잉어가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러나 아들은 단념하지 않았어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어디에 가면 잉어를 구할 수 있을지 물었지요. 사람들은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딱하기도 하지. 이 엄동소란에 어떻게 잉어를 구한단 말인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모르면 아무 소리 말게나. 저게 다 늙은 어미가 갑자기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생긴 일이네. 저 사람은 둘도 없는 여자라네. 아이고, 그래요? 효자도 좋지만 늙은 어미가 망령이 나도 단단히 낫지. 난데없이 잉어를 찾고 난리야.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지만 아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잉어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해도 잉어는 구할 수가 없었지요. 낭망한 아들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잉어 2마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잉어를 보고 정신이 번쩍 난 아들은 무작정 그 사람 뒤를 쫓아갔어요. 거기 잉어를 들고 가시는 분, 잠깐만 기다리시오. 잉어를 들고 있던 사람이 멈춰 섰어요. 왜 그러시오? 나는 바쁜 몸이라오.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잉어를 꼭 구해드려야 합니다. 제발 한 마리만 좀 주십시오. 어허,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을 보았나. 이게 어떻게 구한 잉어라고 자네에게 주겠나. 게다가 이 잉어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기 위해 이골 원님이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구해온 거라네. 나도 이 잉어를 구하려고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어. 그래도 한 마리만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임금님 상에 올릴 진상품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걸 달라고 떼를 쓰다니 자네 역적이 되고 싶나?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썩 물러가게나.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이라고 하니 아들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잉어를 들고 있던 사람은 냉큼 원님이 있는 동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뒷마당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어요.
잉어 한 마리만 내려주십시오. 잉어 한 마리만 내려주십시오. 아들은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며칠을 그렇게 빌었답니다. 며칠을 빌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아들은 세찬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면서 계속 빌었지요. 한겨울이라 축축하게 젖은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하늘이시여, 잉어 한 마리만 내려주십시오. 그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잉어 한 마리가 정화수 그릇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믿기지 않은 아들은 다시 한번 하늘에서 떨어진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분명 잉어였어요. 아들은 곧바로 잉어를 솥에 넣고 푹 꼬아 어머니에게 올렸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요. 한편 같은 시간 동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부엌에 있던 잉어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임금님께 바치려고 구한 잉어가 없어졌으니 원님은 이만저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원님은 병조를 풀어 고을 구석구석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지요. 포졸들은 잉어 도둑을 잡으러 다녔고 고을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잉어를 동원에 가져왔던 사람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병든 노모에게 먹인다고 잉어를 달라고 떼를 쓰던 아들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포졸들을 아들과 그 노모가 사는 집으로 보내었지요. 이놈, 네가 잉어를 훔쳐갔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밥상 위에 있는 저 잉어 가시는 다 어디서 난 것이냐?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잉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절대로 잉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잉어를 훔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하였지만 포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자. 이놈, 어서 관하로 가자.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할 때까지 곤장을 때려야겠다. 포졸들은 아들을 동원으로 데려갔어요. 원님이 나와 포승줄에 묶여있는 아들에게 물었지요. 네가 임금님께 바치려는 잉어를 탐낸 적이 있느냐?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깊은 병을 앓고 계시는데 잉어가 먹고 싶다 하셔서 마침 잉어를 들고 동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 한 마리만 달라고 했다가 면박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뒷마당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잉어 한 마리만 내려주십사 하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기도를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정녕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소인이 네 앞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로구나. 하늘이 감동하여 잉어를 비에 태워 네 집 마당에 떨어지게 했나 보구나. 하지만 잉어는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이었으니 큰 죄를 지은 셈이다. 진상품을 잘못 관리한 죄로 어쩌면 나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 아이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들은 동원마당에 넙죽 엎드려 잘못을 빌었어요. 여봐라, 어서 저 사람을 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저자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내가 임금님께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다행히 풀려나게 되었어요. 고을원님은 임금님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아뢰기 위해 한양으로 급히 올라갔지요. 잘못하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고을원님은 임금님에게 잉어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답니다. 원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하늘이 도운 아들의 효심에 크게 감동하였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효성을 기리는 비서까지 세워주었지요. 그리고 아들을 풀어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고을 원님에게도 상금을 주었답니다. 그 후 아들의 효성을 기리는 비석은 고을의 명물이 되어 보존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석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져요. 가뭄이 들 때 이 비석을 눕히면 비가 오고 다시 세워놓으면 비가 뚝 그쳤다고 해요. 바보의 범잡기.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더래요.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 가서 똥이나 싸는 그런 못난이여서 아이의 부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하도 애가 타서 야, 이놈아, 다른 아이들은 나무도 해오고 새끼도 꼬고 하는데 너는 밥 먹고 똥만 쌀 뿐 아무것도 않고 놀기만 하니 어쩌자고 그러느냐. 애미 사정도 좀 봐주어야지.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게냐. 하고 야단을 쳤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럼 나도 일을 할게. 장자네 집에 가서 괭이나 얻어다 줘. 하더래요. 어머니는 저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괭이를 얻어오라고 하는가 하고 가짱게 생각했지만 어쩌나 보려고 장자네 집에 가서 괭이를 얻어다 주었지요. 이 아이는 괭이를 가지고 집 앞의 채소밭을 낑낑거리며 파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을 걸려서 커다란 구덩이를 하나 파놓더래요. 그러고는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개똥이란 개똥은 모두 주워다가 그 구덩이에 하나 가득 채우고는 참깨를 한 섬 갖다 놓아붙더래요. 그러니까 깨나무가 콩나물처럼 돋았지요. 아이는 참깨나무를 한 대다 다 잡아매서 키우더래요. 그랬더니 그 참깨나무는 한데 엉키어서 무성하게 자라 나중에는 큰 정자나무만하게 되고 가을에는 참깨가 다닥다닥 열렸지요. 그 깨를 터니까 수십 섬이 되고 참깨를 모두 기름을 짰더니 기름이 또 수십 독이 되더래요. 아이는 어디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다가 그 기름을 먹여 키우면서 이 기름독에다 담갔다 건져내고 저 기름독에다가 담갔다 건져내고 그래서 강아지를 기름에 저을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옆에만 와도 고소한 내가 풍기고 몸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을 만큼 매끈매끈해서 잘 잡을 수가 없더래요. 이 아이는 산에 가서 칡덩굴을 수십 동 해가지고 와서 그 칡으로 동아줄을 수수백 발 꼬아 놓았지요. 그러고는 그 동아줄 한 끝에다가 강아지를 비끄러맨 다음 동아줄을 사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더니 범이 많이 나오는 골짜기에 가서 동아줄의 한 끝은 큰 나무에다가 메어놓고 멀리 숨어서 보고 있었지요.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풍기니까 범들이 강아지 있는 데로 모여들 것 아니겠어요? 범 한 놈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강아지를 보고 덥석 물었지요. 하지만 강아지가 워낙 미끄러워서 범의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통째로 목구멍을 넘어서 창자를 지나 그대로 밑구멍으로 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은 동아줄에 깨어지고만 셈이지요. 강아지가 쑥 나오니까 그 뒤에 있는 다른 범이 이거 맛있겠는걸? 하고 강아지를 물었어요. 강아지는 매끄럽기 때문에 또 범의 목구멍이며 창자를 무사히 지나서 밑구멍으로 쑥 빠졌지요. 이 범도 동아줄에 깨어졌어요. 강아지가 나오니까 뒤에 있던 다른 범이 또 이 강아지를 물었고 강아지는 그대로 밑구멍으로 나와서 이 범도 동아줄에 깨어졌지요.
이렇게 강아지를 물어삼키는 범들은 모두 동아줄에 깨지게 됐는데 밤새도록 잡은 범이 수백 마리였어요. 밥만 먹고 똥만 싸던 미련한 바보가 이렇게 해서 범을 많이 잡아서 가죽을 벗겨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림. 옛날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참 다정하게 지내었어요. 콩 하나가 생겨도 혼자 먹지 않고 둘이 나누어 먹을 만큼 친하게 지내었답니다. 두 친구는 약속을 하였지요. 우리 나중에 커서 내가 잘 되면 너를 도와주고 네가 잘 되면 나를 도와주고 해서 우리 같이 잘 살자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둘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고 장가를 가면서 서로 멀리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게 되었어요. 과거를 보아도 자꾸 떨어지고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온 식구가 굶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내에게 내가 어렸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 봐야겠소. 라고 말하였어요. 부인이 돈이 없어 머리카락을 잘라 노자를 만들었지요. 부인이 건네준 노잣돈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 나섰어요. 어떻게 물어 서울에 사는 친구 집까지 갔는데 가보니 과연 친구는 잘 살고 있었어요. 고래등 같은 큰 기아집에서 하인도 여럿 거느리고 참 잘 살더란 말이지요. 이 사람이 찾아가니 얘 친구가 왔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둘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 가난한 친구가 자네가 잘 사는 것을 보니 참 반갑네. 그런데 나는 어찌 운이 없는지 먹고 살 양식도 없는 형편이라네. 그래서 마누라 머리를 잘라 팔아서 노자를 해가지고 오는 길일세. 하고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그러니 잘 사는 친구가 아니 그러면 진짜고지 왜 이제야 왔는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며칠 묵어가게나. 하고서 참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며칠을 잘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 먹고 살 양식이나 사게 돈 몇 푼만 구워주게나. 하니 글쎄 부자 친구가 돈은 주지 않고 종이를 한 장 건네주었어요. 종이에는 황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걸 주며 잘 가라고 하니 가난한 친구는 기가 막혔지요. 여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자네를 찾아왔는데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한테 돈은 안 주고 그림을 주면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고 원망을 하였어요. 그러니 부자 친구가 아 참, 내 그 그림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네 그려. 돈이 없어서 고생스러울 때마다 회초리로 황새다리를 한 번씩 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걸세. 이러거든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그걸 가지고 나섰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준 친구가 또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게, 아무리 돈이 궁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황새다리를 쳐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일세. 그래서 그러마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 참 궁금해졌어요. 이게 무엇이기에 돈도 안 주고 이걸 주며 회초리로 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을까 싶어서 종이를 펴놓고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딱 때려보았지요. 그랬더니 황새 궁둥이에서 돈꾸러미가 덜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만 집에는 가지 않고
한양 주막에서 실컷 돈을 쓰면서 놀았어요. 돈이 떨어져도 그림을 펴놓고 황새다리만 딱 때리면 돈꾸러미가 나오니 돈을 아주 흥청망청 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노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 뭐 하루에 한 번 때려가지고서야 언제 돈을 실컷 써보나? 아예 푸짐하게 때려가지고 돈 나오는 대로 실컷 쓰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는 그림을 펴놓고 황새다리를 아주 불이 나게 때렸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돈꾸러미가 철컥철컥 철컥 자꾸 떨어졌어요. 그러다 황새다리를 20번째 때릴 때쯤 황새다리가 그만 뚝 하고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 뒤부터는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남은 돈을 다 쓰고서는 또 친구를 찾아갔지요. 가서는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망령이 나서 자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여러 번 때리다가 그만 황새다리가 분질러졌네. 이걸 어쩌면 좋은가? 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네. 하고는 또 며칠 동안 대접을 잘 해주었어요. 잘 얻어먹고 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항아리가 그려진 종이를 주었지요. 주면서 하는 말이 돈이 궁하거든 이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는데 제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만 두드려야 하네. 이러거든요. 그러마 하고 가지고 오다가 그림을 펴놓고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니까 항아리 주둥이에서 돈꾸러미가 툭 튀어나왔지요. 가난한 친구는 또다시 주막에 퍼질러 앉아서 먹고 놀았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몇 날 며칠을 먹고 놀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항아리를 자꾸 두드렸지요. 돈이 툭학툭학 하고 나오다가 20번째 두드렸을 때 그만 항아리가 폭삭 깨져버렸어요. 가난한 친구는 잘 사는 친구를 또다시 찾아갔지요. 이 사람아, 내가 또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네. 어쩌면 좋은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만약 또 실수했다가는 자네하고 나하고 다 죽을 테니 그리 알게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약속을 꼭 지킴세. 그래서 또 그림을 한 장 받았는데 이번에는 돈 괴짝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집으로 곧장 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손을 넣어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만일세. 신신 당부를 했어요. 그러마 하고 오는데 이 사람이 또 집에 가지를 않고 주막에 가서 놀았지요. 그림을 펴놓고 돈 괴짝에 손을 넣으면 돈이 한 꾸러미씩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놀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이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있기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고서는 괴짝 안에 손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돈꾸러미가 밑도 끝도 없이 자꾸 나왔지요. 이제는 20번 아니라 30번, 40번을 해도 돈 괴짝이 깨지기를 하나 부러지길 하나 자꾸 손을 집어넣는 대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라에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창고에서 꼭 하루에 돈이 한 꾸러미씩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워낙 창고가 크고 돈이 많아서 표가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창고 지키는 사람이 보니까 창고 안에서 돈이 쩔렁쩔렁 날아가더래요. 돈꾸러미가 하나 둘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쩔렁쩔렁 날아가는데 지붕 굴뚝으로 해서 하염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돈을 따라서 줄줄 달려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창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돈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주막 안으로 쩔렁쩔렁 들어간단 말이지요.
따라가 보니 웬 사람이 앉아서 돈개짝 그려놓은 종이를 펴놓고 손을 불쑥불쑥 넣으면서 어이구 또 나온다. 어이구 또 나오네. 이러면서 돈을 꺼내고 있잖아요. 옆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난한 친구는 나랏돈을 훔치는 도둑으로 관청에 끌려갔지요. 네 이놈,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웠느냐? 하고 바른대로 대라고 곤장을 치니 가난한 친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어요. 그러니 그림을 그려준 친구도 같이 잡혀왔지요. 너희들은 나랏돈을 훔쳤으니 살려둘 수가 없다. 하고서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친구 말대로 이제는 둘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게 이 사람아, 내가 뭐라고 시켰나? 하루에 한 번씩만 꺼냈으면 자네 식구 잘 살았을 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럼세. 다시는 안 그러고 뭐고 이제는 죽을 판일세. 죽을 날짜가 되어 둘은 형장으로 끌려 나왔지요. 그때 그림을 그려준 친구가 사정을 했어요. 죽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리고 죽게 해주시오. 죽을 사람의 소원이니 누가 들어주지 않겠어요. 큰 종이와 먹, 붓을 갖다 주었지요. 친구가 종이에 말을 한 마리 그렸어요. 하얀 말을 한 마리 그리고 채찍을 그리더니 갑자기 붓을 집어던지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말하였지요. 자네 나를 꼭 붙잡게. 하고서는 그림 속의 말 잔등에 얼른 올라탔어요. 백마야 가자. 하고 채찍으로 한번 때리니까 말이 펄펄 살아서 힝 하고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휑 하니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 다음 두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고아가 된 오누이. 옛날 어떤 곳에 아들, 딸, 남매를 두고 많은 종과 하인을 거느린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15살,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이 부자 내외는 우연히 병에 들어서 한꺼번에 죽고 말았지요. 이 부잣집에 어른이 다 죽고 어린 것들만 남게 되니까 이 집의 큰 종은 딴 마음을 먹고 아들을 죽여 없애고 딸을 제 아내로 삼으면 이 집 큰 재산은 다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꾀를 생각했지요. 큰 종의 환갑날이 닥쳐왔어요. 큰 종은 이날 상전의 아들을 청에다가 독주를 먹여 죽일 작정으로 따로 독주를 담갔어요. 이 일을 계집종이 알고서 상전의 딸한테 말하였지요. 딸은 이 말을 듣고도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속마음으로 화를 면할 궁리를 했답니다. 딸은 솜을 한 뭉치 잘 타서 뭉쳐두었다가 동생이 큰 종의 환갑잔치에 갈 때 도포 소매에다가 넣어주면서 큰 종놈이 술을 권하거든 마시는 체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솜뭉치에다가 부어두어라. 그 술을 먹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테니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 하고 미리 주의를 시켰답니다. 동생이 환갑잔치에 가보니 종은 큰 상을 갖다 바치면서 술을 자꾸 권하였지요. 동생은 술을 마시는 체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도포 속에 넣어둔 손뭉치에다 쏟고 쏟았어요. 종놈은 독주를 많이 권했는데도 상전의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동생은 집에 돌아와서 누이를 보고 술을 한 잔도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술이 얼마나 독하길래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서 그 손뭉치를 꺼내어 쭉쭉 빨아봤어요. 그러자 동생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노인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해 가지고 동생의 옷을 벗겨 자기가 입고 제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 자는 듯이 잘 눕히고 집을 나와 몰래 먼 데로 가버렸답니다. 다음날 큰 종이 주인집에 와서 보니 죽었어야 할 아들은 없고 죽지 말아야 할 딸이 죽어 있으므로 화가 나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집을 나온 딸은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아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저 발 가는 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 정원에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꽃 구경을 좀 할 셈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는 누구인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야단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처녀는 자기가 고아라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불쌍히 여겨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 아이가 하도 착하고 잘생겨서 남자인 줄만 알고 사위로 삼았어요. 처녀는 할 수 없이 남자 행세를 하고 지내었지요. 하루는 색시하고 같이 꽃밭에 가서 이 꽃 저 꽃을 살피며 꽃 구경을 하였는데 그 꽃 가운데 환생초라는 꽃이 있었지요. 처녀는 이 꽃이 죽은 사람의 몸에다 대면 새살이 돋아나고 얼굴에다 대면 화색이 돌고 코에다 대면 숨을 다시 쉬게 되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꽃이라는 말을 아내에게 들었어요. 처녀는 그 환생초 꽃을 세 송이 꺾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 제사를 지내러 시골 집으로 내려왔지요. 집에 와보니 동생은 자는 듯이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처녀는 환생초를 동생의 몸과 얼굴과 코에다 하나씩 갖다 대고 문질렀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부스스 일어나며 그 술 독하기도 하다. 손뭉치에 묻은 것을 좀 빨아먹었다고 이렇게 멍청하게 잠을 자다니 하고 중얼거렸어요. 노인은 동생에게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지요. 그리고 큰 종놈을 잡아다 죄상을 낱낱이 불게 하고 관가에다 넘겼어요. 그리고 동생을 소홀로 보내어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게 했답니다. 노인은 재산을 정리하여 돈은 모두 동생에게 보내고 금부치와 비단은 자기가 가졌어요. 노인은 방만한 큰 궤를 짜서 그 안에 배틀을 차려놓은 다음 궤를 강물에 띄우고 그 안에서 비단을 짜면서 떠내려갔어요. 궤는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갔지요. 얼마를 떠내려가서 어떤 고을에까지 갔답니다. 그때 그 고을의 원님이 강가를 지나가다가 큰 궤를 보고 건져냈어요. 원님은 궤 안에 달덩이같이 예쁜 처녀가 비단을 짜고 있는 것을 보고는 퍽 기뻤지요. 원님은 마침 혼자 몸이어서 곧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생은 서울 사람의 사위가 되고 노인은 원님의 부인이 되어서 잘 살았대요. 닭 쫓던 개. 옛날 어느 시골집 외양간에서 황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닭이 쌀알을 콕콕 쪼아먹고 있었어요. 황소가 닭한테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닭님. 예부터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이라는 말은 있지만 우리는 한 집안에서 사니까 서로 알고 지냅시다. 그러나 닭은 아무 대꾸 없이 쌀알을 맛있다는 듯이 콕콕 쪼고 있었지요. 황소는 속으로 이 닭 좀 봐, 건방진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을 걸었지요. 여보시오, 닭님. 이것만은 대답해보구려. 나는 밭을 간다, 무거운 짐을 나른다, 힘드는 일은 도맡아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얻어먹는 것이라고는 콩깍지에 지푸라기 따위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놀면서 좋은 쌀만 먹는 팔자이니 나도 그런 팔자가 될 수 없소. 닭은 황소가 자기 팔자를 부러워하는 것을 알자 그때야 대답을 해주었지요. 아니, 대답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당신은 배운 것이 없는 짐승이니 실컷 고된 일이나 하시오. 그러나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공부를 하였으니 고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꼬꼬꼬. 마음이 묻어난 황소는 닭의 말을 듣고 그 말도 이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개가 말하였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황소님이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고생한다고. 밤에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도둑을 지키면서 얻어먹는 것이라고는 밥 찌꺼기 정도이니.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는다고? 나원. 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모양을 보란 말이야. 내 옷은 비단 옷이다. 내 머리에는 붉은 관이 있다. 내 눈알에는 주먹 같은 옷간자를 붙였는데도 벼슬아치로 보이지 않는가? 꺼꺼꺼. 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래. 그 높은 벼슬 자리에서 하는 것이 뭐람? 내 벼슬이 하는 일? 남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동지 섣달 추운 밤도 잠을 자지 못하고 시간을 알리는 일이란 이 얼마나 어려운데. 멍멍멍,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걔는 또 닭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란 한 번 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시간을 꼭 잡으라고 꼭기요 하지 않느냐. 꼭기요란 말을 풀이하자면 고할 고자에 그 기자, 중요하다는 요자로 만들어진 소리지. 말하자면 중요한 것을 알린다라는 뜻이란다. 닭이 어려운 한자풀이를 하는 바람에 황소와 개는 그만 풀이 죽었으나 한참이 있다가 개가 또다시 물었지요. 그럼 내가 짓는 멍멍이란 무슨 뜻이지? 멍멍? 그건 멍텅구리라는 뜻이지. 뭐? 멍텅구리? 그렇지만 나도 양반이야. 개가 무슨 양반? 그렇지, 개도 양반일 때가 있다. 개 장수한테 팔려갈 때 한 양 반이든지 두 양 반이든지 세 양 반이든지 개값을 매길 때 양반은 양반이지. 뭐라고? 개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개는 닭의 벼슬을 물어버렸지요. 이때부터 닭의 벼슬은 개 이빨 자국으로 톱니 모양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개한테 쫓긴 닭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개는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마당에서 멍멍 짖기만 했지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라는 말은 이때부터 시작된 말이래요. 또 있지요. 개는 짖기만 하다가 주둥이가 삐죽해지고 황소도 심술이 나서 발을 구르다가 네 굽이 모두 찢어졌답니다. 강원도 포수. 옛날 강원도 산골에 강포수가 아내와 6살배기 아들 천덕이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강포수가 사는 곳은 아주 깊은 산골이라 이웃이라고는 하늘과 나무와 계곡물 뿐이었지요. 강포수의 아내는 햇볕이 잘 드는 땅에 밭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고 산나물을 뜯어 반찬을 했답니다. 강포수는 아침에 눈만 뜨면 산으로 계곡으로 호랑이를 찾아다녔어요. 이때 나라에서는 포수를 모아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를 잡게 했지요.
강포수는 사냥을 한 번 나갔다 하면 하루 이틀씩 걸리곤 했답니다. 오늘도 이틀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내 이번에는 집채만한 곰을 보았지. 강포수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쉽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곰을 봤어요? 천덕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어디 웅담이라도 내놓아 보시오. 아내는 못 믿겠다는 말투였지요. 아, 그런데 나를 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가 버리더라고. 무척 아깝더군. 강포수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아이고, 그런 소리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속을 줄 알아요. 곰은 내 안 잡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요. 나는 호랑이를 잡을 거요. 호랑이 가죽 하나면 임자 호강시켜 줄 수 있다고.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하하하. 강포수는 기분 좋게 웃었지요. 아유, 어서 잡아놓고 얘기나 하세요. 이번 겨울을 어찌나려고 그래요. 강포수의 아내는 겨우살이가 걱정되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갔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아침 강포수는 또 총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런데 양지 바른 쪽에 한 노인이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길 좀 묻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는 노인을 언뜻 보니 사람 눈이 아니라 부채살 같은 불을 뿜는 호랑이 눈이었어요. 강포수는 얼른 총을 뽑아 호랑이의 이마에 한 방 쏘았답니다. 호랑이는 벌렁 낮아빠지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 달아났지요. 어흥, 한 번 울면서 산을 넘고 어흥. 또 한 번 울면서 계곡을 넘었어요.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는걸. 호랑이를 쫓다가 지친 강포수가 바위 옆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함지박을 이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바위 앞을 지날 때는 강포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디로 가는데 혼자 다닙니까?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소. 강포수는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저 아주머니도 호랑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요. 순간 아주머니가 이고 있던 함지박을 강포수를 향해 던졌어요. 강포수가 얼른 피하고 보니 함지박은 커다란 돌덩이였지요. 내 놈이 내 남편을 죽이려던 놈이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호랑이로 변한 아주머니가 앞발을 고추 세우고 강포수에게 달려왔어요. 호랑이가 앞발을 휘저을 때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단번에 쓰러졌지요. 한 방 맞으면 그대로 죽겠군. 오냐, 어디 덤빌 테면 덤벼 보아라. 강포수는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며 2단 옆차기로 호랑이의 배를 냅다 걷어찼답니다. 그리고 얼른 총을 뽑아 방아쇠를 당겼지요. 호랑이는 꼬리를 빼고 달아났어요. 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 바위 밑에서 좀 쉬어가야겠다. 강포수는 아내가 싸준 음식과 물을 먹으며 쉬었답니다. 잠시 뒤 다시 길을 떠나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 울음 소리였지요. 강포수는 천천히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랑이에게 들키니까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해요. 사람이 호랑이를 먼저 봐야 안전하지 호랑이가 사람을 먼저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강포수 등 뒤 바위 위에서 강포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랑이 눈에서는 불이 확확
뿜어져 나왔지요. 이젠 죽었구나. 강포수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편 강포수의 아내는 가을에 나가 한겨울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천덕이가 자꾸 물었지요. 하룻밤 자면 오시겠지. 강포수의 아내는 그렇게 얼버무렸답니다. 그러나 호랑이 사냥을 다니는 포수는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잘못하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강원도 포수라는 속담이 생겼답니다. 지네를 사랑한 선비. 서울 남산 약수터 위에 지금도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부엉이 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대요. 조선시대 영조 때의 일로 어느 날 밤 이 부엉이 바위에 한 사나이가 앉아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나 원참 세상에 어찌 이다지도 험하단 말인가. 부자간의 정리를 끊는 양반 상놈이 무엇란 말이냐. 내 죽지 못해 살아온 몸 얻어먹기도 힘이 드니 이제는 죽는 것이 낫겠어. 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자. 아니다. 이 바위에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 차라리 나무에 목을 메어 죽어버릴 것이야. 죽기로 마음을 먹은 사나이는 바위에서 내려와 목을 맬 나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마침 부엉바위 바로 아래에 있는 나무가 목을 매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았지요. 이윽고 사나이가 나무에 오르려고 하는데 벼랑간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 밤중에 웬 여인의 소리지? 나무에 목을 매려던 사나이는 귀를 기울여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지요. 사람 살려요. 여인의 음성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왔어요. 잠시 후 한 여인이 사나이 앞에 나타났지요. 아니, 젊은 여인이 밤중에 웬일이시오? 사나이는 버럭 의심이 들어서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네, 한밤중에 길을 잃었사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대간절 어디에 사시기에 밤길을 잃으셨소? 네, 그것이 문 안에 복숭아를 갖고 갔다가 날이 어두워서 길을 잃고 말았는데 금방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서 그만 무서운 생각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지요.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 길을 알 것 같습니다만 저의 집이 바로 요 너머 과일밭이 오니 저를 좀 데려다 주시어요. 여인은 손에 짐을 들고 있었어요. 여인은 짐을 사나이에게 넘겨주면서 들어달라고까지 했지요. 허허, 일이 묘하게 되었군.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다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으려 했던 사나이의 이름은 한은석으로 일찍이 벼슬을 살았지만 사도세자의 변을 본 후로는 관직의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혔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워낙 결백한 사람인지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가족은 많아 살림이 몹시 궁핍했어요. 그래서 한은석은 견디다 못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죽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한은석은 여인을 따라 밤길을 더듬어 나갔어요. 여인의 집은 지금의 후암동인 남산 너머 복숭아밭에 있었답니다.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구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곧 여인은 조촐한 주안상을 차려내왔지요. 한은석은 여인이 따라주는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날 밤 여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한은석이 돌아가려고 하니 여인은 수십 냥의 돈까지 내어주었어요. 성격이 대쪽 같은 한은석은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나 여인도 막무가내여서 억지로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이 한은석은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부터 한은석은 매일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한은석은 후암동 여인의 집을 찾아가려고 남산 부엉바위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였어요. 가엾은 사람이로군.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니. 어디선가 이런 노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한은석이 주위를 살펴보니 부엉바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한은석은 이상하게 여기며 노인을 쳐다보았지요. 노인께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허, 답답해서 그러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가여워서 그러. 오늘이 마지막인 것도 모르고 있으니. 오늘 밤 당신은 그 여인에게 가면 죽고 마오. 네? 노인장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남의 앞일까지 아신단 말씀이시오? 나에 대해서는 묻지 마오. 실은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묵은 지네라오. 사람의 지인을 빼먹는단 말이오. 그동안 당신은 계속 그 여인한테 지인을 빼앗겨온 거요. 그런데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당신은 죽고 말 것이요.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은 살 수가 있어. 이 담뱃대에 담배를 꼭꼭 담아 입으로 빨되 입안에 고인 침을 절대로 뱉어서는 아니되오. 단 입안의 침을 그 여인의 얼굴에 뱉어버리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살 수 있소이다. 자, 이 담뱃대를 가져가시오. 노인은 한은석에게 담뱃대 한 개를 건네주었어요. 한은석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괴이한 일이었지요.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 그녀의 호의로 이렇게 호강을 해오는 터인데 그런 착한 여자가 자기를 해치는 무서운 지네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부엉바위에서 만난 노인 역시 범상한 노인이 아닌 것 같아 노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은석은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가 시킨 대로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여인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태연하게 대문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안에서 급히 달려나오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입안에 침을 뱉어라. 그래야 내가 산다. 한은석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다지도 어여쁘고 마음씨고 온 여인을 어찌 죽인단 말입니까? 서방님, 밤길에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여인은 대문을 열며 반색했어요. 이때 한은석은 입안에 고인 침을 여인의 얼굴에 뱉어야 했으나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은석은 입안에 고인 침을 땅에다가 탁 뱉어버렸어요. 아이고 서방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은석이 땅에 침을 뱉자 여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며 몇 번이고 고맙다며 허리를 굽혔어요. 실은 서방님이 아까 만났던 노인의 말대로 저는 지네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천년 묵은 지렁이지요. 그런데 제가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질투해 서방님을 시켜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인데 서방님은 그런 저를 살려주셨사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여기에 돈 만냥이 있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여인은 많은 돈을 한은석에게 내놓았어요. 한은석은 어리둥절했지요.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한은석은 여인과 단꿈을 꾸고 이튿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한은석이 다시 후암동 여인의 집을 찾아가니 이게 웬일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엿하게 서 있던 집이 감쪽같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지요. 한은석은 허망하였으나 필경 지내였던 그 여인이 진짜 사람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은석은 여인이 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그의 자손들도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을 살린 개. 옛날 제주도에 고장의라는 목수가 살았답니다. 이 사람은 목수 일을 하는 한편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냥도 했지요. 사냥을 나갈 때에는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가는 법인데 고장이도 집에서 기르는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섰답니다. 짐승들을 뒤쫓아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어 고장의는 해가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줄도 몰랐지요. 고장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방은 어두컴컴해서 어느 쪽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인지조차 몰랐지요. 고장이는 지팡이를 짚으면서 어둠 속을 조심조심 발을 옮겼어요. 이젠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나올까? 고장이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쫓아오던 개가 바짓가랑이를 물었어요. 옳지, 이젠 마을에 다 왔나 보다. 고장이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개는 또다시 바짓가랑이를 물었답니다. 이놈의 개가 왜 이리 까불어대지? 에이, 저리 비켜.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개는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지요. 고장이가 더 걸어가려고 해도 개가 물어당기는 바람에 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고장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었지요. 고장이는 아무튼 한숨 쉬어가자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고장이는 쌈지와 부싯돌을 꺼내어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딱딱 부싯돌을 쳤어요. 부싯돌에서 튀는 빨간 불티가 고장이의 사타구니 밑으로 해서 똑바로 아래로 떨어져 갔지요. 이것을 본 고장이의 머리카락은 쭈삣하고 곤두서고 말았답니다. 이 산속에는 몇백 길이나 움푹하게 파인 데가 있었지요. 거기에 떨어지는 날에는 결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었답니다. 고장이는 한 걸음만 더 내디디기만 했더라도 그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뻔했어요. 고장이는 온몸에 식은땀이 솟아났지요. 고장이는 앉은 채로 뒤로 몸을 옮겼어요. 개가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답니다. 울릉도로 간 새 친구.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동해의 바다, 그 위로 갈매기가 금빛을 씻고 하늘을 날고 그 바닷가에 평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요. 그 가운데에 마음씨 좋고 착하기로 이름난 새 어부가 있었답니다. 새 어부는 친형제처럼 사이가 아주 좋았지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어른이 되기까지 서로 도와가며 살았어요. 새 어부에게 돛담배 한 척이 있었는데 이들의 전 재산이었지요.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새 어부는 고기 잡을 준비를 하였답니다. 그물을 만지던 제보가 말하였어요. 오늘은 날씨가 퍽 좋겠는걸.
게다가 간밤에 신선 만나는 꿈을 꾸었으니 오늘은 고기를 아주 많이 잡을 거야. 그들은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어도 그날 날씨를 잘 맞추었답니다. 아침부터 꿈 얘기는? 아니, 가만, 뭐라고? 신선을 만났다고? 득보가 돛을 만지다가 말하였지요. 득보는 신선이라는 말에 기가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어요. 허허, 잘못 얘기하다가는 재수를 빼앗기겠는걸? 빼앗기긴, 나도 어젯밤에 신선 만나는 꿈을 꾸었네. 대체 무슨 꿈인데 그래? 내 재수를 빼앗으려고 그러나? 돛폭 올리던 덕보가 소리쳤어요. 해가 떠오르는데 꿈 얘기만 할 건가? 고기잡이 준비를 마친 새 어부는 배를 탔지요. 고기잡이 배는 새 어부를 싣고 두둥실 넓은 바다로 나아갔어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 또 아들에게 전해 내려온 뱃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동해 바다를 누비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신선 만나는 꿈을 꾸어 재수가 좋다고 떠들었는데 무슨 낭패일까요? 이상한 일이야. 맞아.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잖아. 제보와 덕보가 걱정을 하자 득보가 투덜대었어요. 꿈에 봤다는 신선이 망령 난 게 아니야? 그때 제보가 소리쳤어요. 저기 하늘 좀 봐. 아니, 저건? 덕보와 득보는 깜짝 놀랐지요. 바로 눈앞에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었어요. 어떡하면 좋지? 제보가 소리쳤어요. 날씨가 좋아 멀리까지 왔더니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걸. 새 어부는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새 어부는 킁킁 바람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에게 배운 날씨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건 큰 폭풍우야. 맞아, 이렇게 큰 폭풍우는 본 적이 없어. 꼼짝없이 죽었구나. 새 어부는 걱정을 하였어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달려들었지요.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이 뒤덮여 밤처럼 캄캄해졌어요. 앞이 안 보여. 세상에 이런 일이. 새 어부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어서 돛을 내려. 정신을 차린 득보가 소리쳤어요. 그제야 제보와 덕보는 있는 힘을 다해 돛을 내렸지요. 파도는 점점 더 커져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왔어요. 배가 금방 뒤집힐 듯이 요동을 쳤지요. 이제 집에 가기는 글렀구나. 꿈의 신선이 아니라 악마를 본 게 아니야. 새 어부는 요동치는 배에 몸을 맡긴 채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모진 폭풍우와 거센 풍랑에 밀려 기진맥진하였답니다. 나흘이 지나고 닷새째를 맞는 아침이었어요. 바다는 언제 사나운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쳤냐는 듯이 물결이 잔잔해졌고 안개가 끼었지요. 새 어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친 몸을 일으켜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뿌연 안개 속에 보이는 것은 물과 하늘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서 돛을 달고 나가보자. 그러나 그들은 닷새 동안 굶어 돛을 달 힘이 없었어요. 노를 저을 힘도 없었지요.
졸리다. 나도. 새 어부는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그 사이에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새 어부를 내리쬐었어요. 아이고 눈부셔라. 아이고 더워라. 새 어부는 눈을 뜨자마자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찾았지요. 여보게들 정신 차려. 이제 살았어. 언제나 듬직한 득보가 두 사람을 위로했어요. 득보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뱃전에 기대앉았지요. 짙게 내려깔렸던 안개는 모두 거치고 배는 잔잔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답니다. 몸을 일으켜 여기저기를 살피던 득보가 소리쳤어요. 저거 섬이 아니야? 뭐라고? 섬이라고? 이젠 살았다. 득보 말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두 사람은 기운이 났는지 벌떡 일어났어요. 맞아, 섬이야. 섬이다, 섬. 새 어부는 얼싸안고 좋아라고 소리쳤지요. 멀리 푸른 숲으로 가득 찬 섬이 보였어요. 새 어부는 배고픔과 피로를 잊고 돛을 올렸답니다. 배는 바람을 타고 물 위를 미끄러져 숲이 보이는 섬으로 갔어요. 새 어부가 다다른 섬은 대나무가 울창했어요. 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대나무를 헤집고 섬을 뒤졌답니다. 가도 가도 모두 대나무뿐이었어요. 대나무 섬에는 집은커녕 새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새 어부는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먹을 게 있으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는 힘을 다해 움직였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자 기운이 다시 쭉 빠졌던 것이지요. 눈꺼풀이 무겁고 나른한 게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때였어요. 새 어부의 눈앞 대나무 숲에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랐지요. 안개 같기도 하고 빛에 쌓인 연기 같기도 했지요. 새 어부는 힘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거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새 어부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피어오른 안개가 점점 커지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 어부는 무엇일까 하고 계속 지켜보았지요. 안개는 큰 집 모양을 만들더니 씻은 듯이 개었답니다. 새 어부의 눈앞에 고래등 같은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새 어부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기와집 대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대문에서는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새 어부를 빙그레 웃으며 맞이했어요. 허허허, 어서들 오십시오. 덕보가 넙죽 엎드려 말하였어요. 영감님, 소원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어허, 이를 어쩌나. 먹을 물은 있어도 먹을 밥은 없는데. 새 어부는 꺼져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지요. 영감님, 우리들은 닷새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하고 꼬박 굶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걸 주십시오. 정말입니다요. 정 그러시다면 이 열매를 먹어보시오. 할아버지는 이상한 향기가 나는 빨간 열매를 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가 소매자락에서 꺼내주는 열매를 정신없이 받아 먹었어요. 열매는 맛도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배가 몹시 고픕니다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군. 이 열매 하나로 1년을 살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먹고도 배고파 하다니.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새어부는 할아버지에게 사정하였어요. 이 길로 가서 내 밥을 얻어올 테니 참고 기다리시오. 할아버지는 휘 옷자락을 휘날리며 바람처럼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이윽고 할아버지가 커다란 그릇을 들고 나타났지요. 절에서 제를 지낼 때 쓰는 큰 그릇 안에는 하얀 쌀밥이 가득했답니다. 새 어부는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밥을 허겁지겁 개눈 감추듯 다 먹어치웠어요. 다 먹고 나서야 부끄러움을 알고 고기를 들지 못했지요.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 돌아가시오. 돌아가는 길에 이 그릇은 양산 통도사에 전해주시오. 새 어부는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짧게 대답하였답니다. 예. 배가 부르자 신선 꿈을 꾸었다는 두 어부는 이 할아버지가 신선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튿날 아침 새 어부는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였지요. 할아버지는 소매자락에서 빨간 열매를 또 꺼내었어요. 이 열매를 햇빛에 닿지 않도록 품 안에 잘 간직하구려. 석 달 열흘이 되는 날에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 섬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때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하시오. 이 섬에서 살게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요. 또 큰 절구를 만들어 똑똑 찌어 먹으면 아주 잘 살게 될 것이요. 할아버지는 새 어부에게 빨간 열매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자세하게 일러주었지요. 길을 가르쳐 준 할아버지는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기와 집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 어부는 대나무 숲에 있었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새 어부는 두리번거리다가 할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곳으로 얼마를 가니까 울산 방어진이 나왔어요. 새 어부는 그릇을 돌려주려고 양산 통도사를 찾아갔어요. 덕보가 한 스님에게 물었지요. 스님, 누군가에게 이 그릇을 빌려준 일이 있나요? 있지요. 바로 이 그릇을 빌려주었지요. 스님은 제보가 들고 있는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와서 밥을 해갔지요. 이 그릇을 돌려준다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지요. 그릇을 전한 새 어부는 바닷길을 따라 고향 평해로 돌아왔답니다. 어부들이 돌아온 지 석 달 열흘이 지났어요. 새 어부는 품 속에서 열매를 꺼내 먹었답니다. 그 열매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은은한 향기만 날 뿐 아무 맛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이 있었지요. 어부들의 눈에서 광채가 나고 아주 잘 보였던 것이었어요. 아니, 그 할아버지의 말이 맞잖아. 새 어부는 좋아하며 식구들을 데리고 대나무 섬으로 떠났어요. 그때는 대나무 섬이 분명 하나였는데 가서 보니 섬 셋이 나란히 있었답니다. 새 어부는 섬 하나씩 맡아 살기로 하였지요. 섬에서 어부들은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해요. 이런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섬을 죽도, 즉 대나무 섬이라고 불렀답니다. 지금도 죽도라고 부른대요. 그러나 이 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이 섬은 짙은 안개 속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죽도에서 떠내려온 커다란 대나무 절구를 울진에 사는 한 어부가 주었답니다. 대나무 절구는 둘레가 한아름 되는 큰 대나무를 잘라 만든 것이었어요. 죽도 사람들은 이렇게 큰 절구에 떡을 찌어 먹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죽도 가운데 보이는 섬 하나가 바로 울릉도라고 전해진답니다.